나는 미래의 금융이 우리의 사회적 우선순위에 따라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간의 지성은 우리의 집단적인 공포와 탐욕을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받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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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와우. 오늘은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 오셨죠? 네. 네. 일단 아닌데요. 이게 좀 지적이면서 네. 뭔가 조금 품이 있는 용어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네. 오늘 빠숑님께서 이 책을 선정하셨는데 이 책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네. 책이 금융시장으로 네. 간 진화론이에요. 네. 네. 금융시장도 어려운데 진화론과 접목을 시킨 네.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 책을 번역하신 역자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렇죠. 네, 강대권님이신데요. 네. 강대권님 혹시 자기소개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대권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현재 그 유경 PSG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강대권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 번역이시죠? 네, 어쩌다 보니 5년 만에. 네. 오늘 퇴근하고 저희 저녁에 녹음하고 있는데 네. 피곤하지만 열심히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 책을 제가 추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책을 이제 보통 몰랐죠. 네. 근데 이제 이 방송에 출연하셨던 그 미래의 세대우의 이상건 상무님이 계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그분이 강력 추천하시더라고요. 책 읽어보니 너무 좋다고. 네. 그래서 저거 이제 그분은 이제 책에 대한 서평 책들도 많이 쓰셨고 또 이런 경제 쪽 지금도 또 미래에서 계시기 때문에 책을 계속 읽으시면서 그런 걸 소개하시는 분이신데 네. 되게 KBS 방송에 나가서도 계속 소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이 추천한 책들은 다 읽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최근에 추천한 중에서는 제일 강력하게 추천하셔갖고 저도 이제 읽으려고 책을 샀는데 책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이렇게 스피드하게 다 읽었는데 이 저자분이 설명해 주면 더 좋겠다. 그런 차원을 좀 모셨고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강대건 본부장 같은 경우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에도 출연하셨던 분이어서 네. 제가 이분의 언변과 설명과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자분도 훌륭하시고 책도 훌륭하다는 추천을 양쪽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하게 된 책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본 내용만 500페이지가 넘는 금융시장으로 간 진화론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 번역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죽을 뻔했고요. 이게 원고로는 A4 한 220장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프 빼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살면서 후회하는 가장 그 최우선 순위의 프로젝트입니다. 네. 기간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책은 사실은 2017년에 나온 책이고요. 네네네네. 좀 됐는데 2017년에 이제 그 해에 되게 유명한 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는 이제 그 유명세로 2018년에 내시기를 당연히 원하셨는데 제가 이제 번역해서 이제 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하시면서 하시느라 우리 백배 주식 송선재님도 하나 와이미님, 이렇게 내가 항상 관심 있는 분야니까 잘 할 수 있겠지 하고 시작하셨다가 안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다시는 안 하려고 좀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은이 이분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자 소개 먼저 잠깐 하게 드리면요. 이분은 그 홍콩에서 태어나셨고요. 앤드류로라는 분이고 중국계의 이제 지금 MIT 교수신데요. 이제 뭐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어머니는 이제 싱글맘이셨고 본인은 ADHD 이어서 어렸을 때 되게 수학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과 교수가 되셔서 하버드를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MIT를 나오셔서 이제 이분은 평생에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셨던 분이에요. 도대체 자산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셨던 분이어서 자신의 이제 필생의 연구 결과를 이 책에 담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분의 좀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는 이분이 이제 헤지펀드를 세웠습니다. 알파 심플렉스라고 하는 헤지펀드를 1999년에 세워서 이 회사가 지금 한 9조 원 정도를 운용을 하거든요. 9조 원이요? 네. 그래서 미국의 헤지펀드 중에서도 그 유력한 헤지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돈이 많으시고 부자이시면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방금 말씀하신 헤지펀드의 성격은 어떤 펀드일까요? 이 책에 따라서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정확하게 이 책에 따라서 운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책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 책을 얘기해라. 네. 그러면 끊임없이 변해라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하라라는 게 사실 이게 금융시장에서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이 책은 사실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계속 변해라. 이런, 환경에 계속 적응해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분이 만든 헤지펀드도 이제 거기 그런 모델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전략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해서 상당히 이제 큰 부를 일구신 네, 그런 책입니다. 네. 저는 여기 처음에 딱 읽으면서 이제 역자의 말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글로 이 부분 그러니까 많이 나도 굉장히 항상 고민해왔던 답에 대해서 좀 많은 답을 줬다. 네. 하지만 100% 내가 이렇게 이 말씀에 동의하진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동의하고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까 막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너무 깊은 얘기인가? 시작에 얘기하기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동기랑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2017년 말에 그 이제 해외 언론에서 소개되는 글을 보고 제가 봤는데 이제 그 당시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하고 되게 많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식 투자를 주로 하는 펀드 매니저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이제 지금 현재 회사에서 투자 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식에서 들어보시면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하는 거고요. 싼 주식을 사는 방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근 한 4-5년간 그 전 세계적으로 가치 투자가 잘 워킹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워렌 버핏도 최근에는 수익률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치 투자자가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냐? 지난 50년 동안 잘 먹혔던 투자법이 왜 최근 4-5년 동안 안 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잖아요. 첫 번째는 50년 동안 됐으니까 5년까지 고생하지 뭐. 그래서 그냥 엉덩이 깔고 버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세상에 맞춰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가만히 앉아있자니 좀 바보스럽고 바꾸자니 두렵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이 책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바꿔줬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에서 저는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아서 그 출판 사장님께 번역을 드리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책을 가져갔더니 보시고 이거는 교과서인데 이거 어떻게 책을 번역하니? 그래서 이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재밌어요. 말했더니 몇 페이지인데 500페이지요. 그래서 되게 공포를 느끼시면서 출판 사장님께서도 만드신 책입니다. 근데 영어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생뚱하죠. 네, 영어를 못해도 번역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책을 읽고 좋아서 번역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쉽게 읽으셨을까요? 읽으실 때는? 읽는 거하고 번역이랑 좀 다른가요? 영역이? 제가 이제 이걸 두 번째 번역을 했는데요. 첫 번째 번역한 책은 이제 5년 전에 나왔고, 그 이제 5년 만에 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 번역의 고통을 바보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한 페이지를 읽었을 때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뜻이구나.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딱 쓰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었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차라리 책을 쓰고 말지 읽는 것도 힘든데 쓰려고 하니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번역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스마트폰 큰 거를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번역을 바로 해요. 거기다 원고를 바로 씁니다. 이렇게 한쪽에 원고가 있고 반쪽에다 원고를 막 이렇게 사전도 없이 그냥. 그 삼성 접는 핸드폰 사셔야겠네요. 그게 이제 제가 출퇴근이 굉장히 멀어서 그 시간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그래서 한 반 정도는 핸드폰으로 번역을 해서 좀 책을 읽으시는 분께 죄송스럽지만 사실 번역의 퀄리티가 이렇게 과히 좋지 못합니다. 전혀. 쭉쭉 역자로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재밌게 읽은 그런 느낌이 그 도전에 전달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이분은 실질적으로 펀딩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책임자세요. 펀딩이 그러니까 단순히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CIO라고 해서 책임자시거든요. 거의 이제 사장에 준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투자증권이라고 하고요. 대단한 분을. 네. 저희 어떻게 읽었는지 아까 빠시형님은 살짝 말씀하신 것 같고 로사님과 저만 남은 것 같아요. 빠시형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재밌게 읽으셨다고. 좀 자세히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린 다독다독이잖아요. 기대치 높였어. 어떡하지? 누가 먼저 매맞을래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완전히 소화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는데 좀 의의를 뒀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오디오북으로 한 번 반 정도 들었는데
제가 제 스스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데 시장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그런 주식의 등락에 반응하는 것들 그리고 이후에 투자를 계속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말 천재적인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는 어떨까? 이 아이디어가 맞나? 이런 식으로 컴퓨터도 발전할수록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쫙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걸 읽으면서 첨단의 그런 그 투자 기법들, 생각들, 아이디어들, 학술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좀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동안 읽었던 책들이 좀 집약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금융계의 그 책 뭐죠? 우주 책 뭐죠? 코스모스 같은 책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고 두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다. 좀 소화하려면 네. 어떤 맥락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지를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이분의 그 생각 체계가 궁금해서 조금 더 소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책이었습니다. 네. 저는 되게 뭐랄까 이게 투자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라라고 소개된 책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투자에 대한 투자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책이 요즘 책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좀 트렌디한 거는 뭐 먼저 세 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설명을 해나가는 건데 서문에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는 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는 했는데 그 본론이 나오기까지 한 200페이지가 그냥 배경 설명과 기존의 학설 그리고 뭐 진화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굉장히 전반부를 다 할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되게 지루하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되게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도 굉장히 그것 자체로도 흥미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인간의 심리 편향 같은 것도 다루고 있고 진화론 그거를 또 금융에 접목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그래서 이 적응적 시장 가설이라는 부분을 그 부분에 되게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인간이 이성적이고 또 뭐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가 가끔씩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거다. 그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좀 동의를 하고 최근에 좀 투자 시장을 좀 보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기도 하고 해서 이분의 말씀에 좀 많이 공감이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처음에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은 좀 읽기 힘들 것 같은데 본인이 어느 정도 좀 투자 경험이 쌓인 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될 때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의 시초가 이제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이 경제학적인 이 틀이랄까요? 네. 이분의 어떤 아이디어가 지금은 약간의 어떤 가설로 그리고 생각 실험이나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시작 단계라면 점점 더 연구 결과나 살이 덧붙여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느낌 맞나요? 정말 제가 듣고 있으니까 다도다도 수준이 진짜 높네요. 네. 제가 감히 낄 자리가 아닌데 와서. 저희가 첫 책이 부재 도서가 나왔는데 정말 훌륭한 경제 도서 가지고 책을 또 이렇게 요약해서 쓸 정도이니까 수준이 높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요 책이 나오기 전에 요 저자가 2004년에 이제 이 적응적 시장 가설이라는 논문을 냈고요. 네. 그 뒤로 이제 학계에서도 반향이 있어서 이제 후속 연구가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그렇군요. 제가 유머 담당이라서 까불어도 좀 봐주세요. 그러면 이 책 한번 그 목차 좀 알려주세요. 차례. 목차 하기 전에 저도 얘기하려고. 정말요? 네. 네. 그 로사님과 드리머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100% 똑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드리머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한국 경제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정말 좋았던 것은 이게 책이 미국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주식이라는 시장이 활성화돼 있고 제일 선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돼 있고 문제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나라라서 이렇게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한국은
주식이 작년 같은 경우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시장도 좀 많이 위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대형 이런 증권사들도 한국 주식보다는 외국 주식 사라고 막 그렇게 캠페인을 할 정도였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결국 따라하는 건 그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따라하는 그런 좀 패턴들을 보였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식보다는 부동산 쪽에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저희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썼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부동산도 저희 서울 부동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 부동산이 있는데 서울 부동산은 경험치가 많고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거기서 또 새로운 투자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새로운 또 이런 시장 현상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과거의 투자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 무음해졌거든요. 근데 또 놀랍게도 지방에서는 서울에서 애들 했던 것들을 해도 적용이 되는 시장이 되는데 서울은 계속 새로운 뭔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이라는 주식의 1등 나라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겪었던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원칙이 될 수 없고 뭐 효율적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들도 해보면서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단순히 주식 책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경제 분야에 있어서 투자의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상들을 적용해 보면은요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책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신 강대건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번역도 잘하지만 실제로 실전 투자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한테 공감되는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좀 제안을 일단 미리 드려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집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아까 그 목차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목차보다 앞서서 이 책의 제목을 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 제목은 그 영어로는 어댑티브 마켓이고요. 근데 이게 한글로 어떻게 옮길까를 출판사 분들하고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이제 갔는데 그 책에 이제 진화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금융시장으로 간 진화론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하필 진화론이냐? 뭐 금융시장으로 간 상대성 이론일 수도 있고, 금융시장으로 간 뭐 만유인력의 법칙일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진화론일까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화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보통 이제 근대성, 뭐 이제 현대의 사고 방식, 어떤 합리적인 사고 방식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서구적인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서구적인 사고 방식의 큰 뿌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큰 뿌리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아시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태양이 지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지동설이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다윈의 진화론이 이게 이제 서양식 사고 방식의 두 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좀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 지동설이 뭐냐면 자연을 자연이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대성 이전에는 이제 종교가 지배했던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종교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지배했던 한 1000년 동안 사실 인류 사회가 거의 발전이 없었고,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목숨 걸고 지동설을 취하고 나서부터 자연을 자연 있는 그대로 봤더니 과학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몇백 년 있다가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었는데 진화론의 첫 번 받고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 사람이 원숭이랑 똑같은 존재란 말이야. 신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동물이라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협박이나 이런 걸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진화론 이후로는 인간을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스스로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해줬던,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객관화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지동설하고 진화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융신화로 간 진화론에서 왜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냐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까지 경제학을 보게 되면 저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그 수학은 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볼 것이냐, 어떻게 그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로 볼 것이냐, 이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과학적인 관점은. 근데 이제 그 경제 행위를 하는 인간이 분자나 원자는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분자나 원자처럼 움직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그 진화론적 개념은 아직까지는 안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다른 과학 분야보다 좀 뒤늦게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시도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보다는 이제 그런 왜 하필 진화론이야? 이거를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좀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제목도 한 번에 이해가 되네. 네. 그런 저는 한마디로 이게 다 금융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근데 사람은 컴퓨터도 아니고 뭔가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 엄청 설명을 컴퓨터로나 뭘로나 설명을 하려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계속. 네. 그렇죠. 왜 안 맞지? 왜 안 맞지? 해보니까 아, 인간은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목을 나중에 이제 다시 보면 책을 좀 내용을 좀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제목을 보면 진화론이라는 단어를 쓴 게 정말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긴 해요. 그만큼 금융시장에서도 사람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그런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진화론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적응적 시장 가설이 이걸 다 읽고 보니까 왜 사람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론이 정확하면 왜 이 생각을 이제 했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차례 좀 알려주세요. 목차. 네.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자 또는 옴기님께서 목차를 이렇게 정리해 주신 책을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네. 이 책도 저희 강대건 작가님께서 역자께서 목차를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네. 먼저 1장에서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현대 재무이론의 핵심 가정이 이제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2장에서는 이제 합리적 시장 가설이 부정되는 오늘날의 금융시장의 실상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최신 신경과학 이론들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첫 장에서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 20세기 초의 현대 재무이론의 탄생에서부터 최근 노벨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 이론들까지 최소한 서너 권의 책을 읽어야 하는 방대한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장과 6장은 진화론적 관점을 금융에 적용하는 프레임을 풍성한 예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의 현상을 적응적 시장 가설로 설명하기 시작하고요. 여기에서 헤지펀드 등장과 이들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8장에서는 인덱스 펀드의 등장과 번성을 설명하고 있고요. 9장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원인과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은 적응적 시장 가설의 관점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어떤 규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12장에서 저자가 자신의 원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책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라고 역자분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생선에 왜 살을 다 발라내니까 되게 딱딱한 느낌 있잖아요. 지금 너무 뼈대만 얘기하니까 뭐야 이 책 무슨 뭐야 이거 그 경제 수업이야? 막 이런 느낌 드는데 이 책에 살을 먹으면 맛있어요. 교과서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책을 읽게 되면 살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살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제가 기억하는 역자로서 가장 사실 재밌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재미까지 가기는 쉽진 않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재미있는 내용을 좀 몇 개를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한 챕터 중에서 한 1장부터 한 6장 정도까지를 권장합니다. 끝까지 다 있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 되실 것 같고요. 6장까지 보시 권장하고 사실 그 6장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인간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고 그래서 많이 그 과학적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재미있는 예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제 그 아론 랄스톤이라는 그 등반가 산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고 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로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에 대한 얘기가 영화로도 저 영화 봤어요. 127시간. 127시간이라는 영화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그 혼자 등산을 하다가 협곡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추락을 했는데 마침 또 돌이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팔이 돌 사이에 낀 거죠. 끼죠. 그래서 이제 팔을 뺄 수가 없으니까 계속 127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오줌 먹고. 오줌 먹고. 그래서 계속 그 갇혀 있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갖고 있던 등산용 칼. 이제 인터뷰에 보면은 원래 스위스 잘 드는 칼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은 중국산 등산 칼을 가져갔대요. 그래서 진짜 거의 새끼 손가락만한 길이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손가락만한 등산용 칼로 잔인한 얘기지만 자기 팔을 잘라요. 자기 팔을 잘라서 빠져나오는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의학적으로
인간이 자기 팔을 자르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굉장히 뭐 드라마틱한 얘기고 좀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이 저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인간이 그 정도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편차를 나타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앤드류 로가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분이 이제 여러 군데 강연을 한 영상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이분 강연한 그 영상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걸로 이 영상을 시작하시냐면 MIT 교수시니까 보스톤에 계신데 보스톤이 주차하기 굉장히 어렵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도로를 다니다가 차가 빠져나가면 얼른 가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양쪽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뭐 2시간 가까이 이렇게 헤맬 때도 있대요. 주차를 못해서. 그래서 자기가 주차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딱 보스턴에 시내에 진입할 때 3번 외친대요. 나는 주차할 수 있다. 나는 주차할 수 있다. 나는 주차할 수 있다. 그렇게 3번을 외치면 주차할 확률이 3배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8조 원 헤지펀드를 운영하시는 그 MIT 교수께서 주식시장으로 간 샤머니즘 그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마 그 아론 웨스턴의 그러니까 인간이 그 어떤 극심한 고통을 참고 자기 팔을 자를 정도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라는 거에 이제 문을 열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도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굉장히 그 알 수 없는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127시간의 그 주인공 실화의 주인공이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같이 노는 걸 상상하면서 그 힘든 걸 버텼대요. 그리고 이후에 정말 팔을 절단했지만 뭐 아내도 만나서 결혼하고 정말 아들을 또 낳아서 마지막에 스키 타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장애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내러티브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능이 좋다는 것은 내러티브가 좋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좋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잘 예측하는 거. 근데 그게 투자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내러티브가 뭐예요? 내러티브? 이야기를 만들어서 생각하고 추측하고 그런 거겠죠? 뭐 맞나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뭐 가령 이제 저희 뭐 아이한테 밥을 먹일 때 이제 밥을 잘 안 먹잖아요. 그쵸. 그럼 너 밥 먹어 이러면 절대 안 먹잖아요. 근데 이제 뭐 숟가락은 비행기야, 네 입속으로 날아간다 이러면서 슝 하면 애가 입을 딱 벌리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이제 내러티브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야기의 마술 이런 것들 역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분이 금융 규제까지 다루시는데 사실 이 책에는 삼라만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금융 규제로 가면 이제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사회를 조직화시킬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저는 사실은 아까 6장까지 재밌다고 하셨는데 저는 마지막 장에서 진짜 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일단은 무슨 내용들을 얘기하는지 핵심적인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처음에는 합리적 시장 가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게 뭐죠? 네, 그 합리적 시장 가설이 제가 아까 제목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경제학의 지동설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문과를 나왔는데요. 네, 저는 이제 수학이 너무 싫었어요. 예, 그래서 문과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적성에 맞춰서 적당한 성적에 맞춰서 경제학과를 들어갔는데요. 경제학 갔더니 6년 내내 수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원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수학을 하게 된 그 원흉이 이 책에도 나오는 폴 사뮤엘슨이라는 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경제학 하면은 이제 뭐 유명한 케인즈 이런 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케인즈 책을 보면 공식 없고요. 뭐 수요 공급 곡선 간단한 그래프 한 장만 나와 있고 계속 그 썰입니다. 썰. 사람은 이런 거야, 경제는 이런 거야, 금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보고 이거 완전 문과다. 그분 마음에 드네. 케인즈. 폴 사뮤엘슨은 1950년대에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신데요. 이분이 이제 수학 천재. 인지 모르겠고 수학 덕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제학은 인문학의 한 장르였거든요. 과학이 아니라.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경제학을 과학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 썰로 하는 거 너무 싫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수학이나 물리학에 있던 공식들을 경제학에 막 때려 넣어서 과학화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후로 이제 경제학이 수학이 돼버려서 이제 제가 이제 고통스러운 그 학창 시절을 행렬과 미분으로 채워진 불행한 생활 시절을 보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경제학이 굉장히 정교한 학문이 됐어요. 근데 이 수학 모델 속에 금리나 뭐 부동산 가격, 주식가격 이런 걸 넣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경제 주체들이 수학의 숫자처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무슨 기회가 있으면 다 포착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수익보다 비용이 크면 안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 함수를 가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들인 비용 대비 최대의 편익을 원한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물론 간혹 이상한 사람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합리적을 가정해도 문제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 하에서 이제 경제 정책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1950년대 이후로 현대까지도 경제 정책이라든가 뭐 가격 결정해야 되는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좌우하는 이론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근간으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리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들어맞을 때도 있지라고 여기게 된 게 이유가 뭘까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본인이 본인을 봐도. 그렇죠. 네. 제가 어제도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배불러 이러면서 계속 먹었거든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네, 먹은 게 그 몸매면 됩니다 말이. 배불러. 합리적이신 것 같은데. 배불러 계속 먹었어요. 합리적 폭식. 나는 진짜 비합리적인 게 나는 안 먹거든요 별로. 근데 살이 왜 찔까요? 안 먹는데. 역시 이상하고.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막. 정말 이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책에 나와 있는 예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 여기 이제 그 공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공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책에 좀 백스토리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발생하고 났을 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게 워낙 나라적인 국가적인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명망 있는 학자들한테 이제 왜 금융위기가 일어났는지 분석을 해달라라고 했고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도 이미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금융위기에 나온 그 사건을 그 당신의 이론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달라. 그래서 이분도 2008년부터 이제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원래는 간단한 논문을 쓰기로 했다가 이제 이게 길어져가지고 2017년에 책으로 나온 저처럼 늑장 부르셨다가 이제 원고 늦게 주시다가 미안하니까 책으로 만드신.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도 해야 되겠고 저희가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주머니 다 꺼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의 집필 원동력이 이제 금융위기를 설명하시다는 하다 보니까 금융위기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게 한 6개월 만에 미국 주가 지수가 반토막이 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럴만 하니까 빠지긴 했지만 사실은 반토막까지 빠진 건 너무 많이 빠졌던 거였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이걸 다 집어 던졌을까? 도대체 그 인간이 그렇게 도망가고 싶어했던 그 욕구를 만들었던 공포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공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소개를 드리면 그 인간의 뇌에서 공포를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보통 이 머리 앞부분, 이마의 전두엽, 거기가 이제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두엽 뒤에 숨어 있는 편도체라고 하고 있는 아주 조그만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공포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고 공포의 감정은 대부분 경험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편도체에서 공포라는 감정이 빡 생기면 이게 그 이마에 있는 합리적인 회로를 건너뛰고 바로 행동을 옮긴대요. 그렇죠. 사람이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 판단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일단 도망가고 보는 행동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식하니까 이제 그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은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그 주식을 시작하자마자 돈 날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만돼요. 어차피 이제 복불복이니까요. 네. 그리고 주식을 시작하자마자 돈을 되게 많이 버신 분이 있어요. 둘 다 위험해 보이네요. 근데 주식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돈을 날리신 분은 보통 주식은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돈을 날렸다 그러면 보통 기본 반토막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공포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식에 주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야, 어른들이 항상 충고하잖아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포의 감정이 한번 생기고 나면 이걸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나발이고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공포의 감정이 가장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현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200만 년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들판에서 필드에서 동물들과 같이 오래 살 때는 저쪽에서 맹수가 달려오면 내가 저 맹수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판단할 여유가 어딨냐. 바로 도망가야지. 그래서 인간의 몸에 그 무서움이 생겼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판단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디자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대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수학에는 안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오늘 증시가 좀 빠졌는데요.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 그 요새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고 이제 잠깐 나고 이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우한에서 감기가 도는 거랑 저희 증시랑 사실 큰 연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이 생기면 사람들은 막 주식을 집어 던진다는 거죠. 공포의 감각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재밌다. 근데 우리는 이 책을 왜 어떤 분 독자를 상상하시면서 번역을 하셨어요? 사실은 독자를 상상하진 않았고요. 네. 네, 저한테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어요. 의미 있다, 나에게 의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했던 말을 썼고요. 이제 또 책에 나와 있는 비유를 언급을 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뒷부분에 상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백상아리. 백상아리. 네. 상어가 1억 년 동안 변화가 없다 그래요. 네. 1억 년 전에 상어 화석을 봐도 지금 상어랑 똑같대요. 근데 그 이유는 상어가 이미 1억 년 전에 너무 완벽하게 진화가 돼 있어가지고 뭐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한 이빨과 강한 수용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1억 년 동안 멈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속 생활에서는 완벽하게 진화한 생명체라는 거죠. 근데 상어를 끄집어내서 백사장 위에 올려놓으면 이건 그냥 거대한 고깃덩어리라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굉장히 많은 진화가 필요한.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그 전에 변하기 전의 환경에서 완벽한 적응이 환경이 변하고 나면 완벽한 실패일 수도 있다. 오히려 그 전에 변하기 전 환경에서 약간 부적응이면 변화했을 때 반대로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찍기를 하다 보면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100점을 맞았으면 다른 문제가 나오면 빵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저는 그게 좀 와닿았던 게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가치 투자에 굉장히 신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살 때 흑수저인데 돈 벌어야지. 세계 최고의 부자는 버핏이네. 버핏이 가치 투자를 했네. 가치 투자 짱! 이러면서 이제 가치 투자를 막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맞아떨어진 적도 있었고, 제가 이제 뭐 어린 나이에 투자 책임자가 됐었고, 또 이제 뭐 수익률 1등도 한 적도 있었고, 이게 역시 가치 투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속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치 투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환경이야. 네. 그래서 약간 섬뜩하더라고요. 이게 상어가 상어를 백사장으로 끄집어냈나? 나는 강한 이빨도 있고 잘 빠진 몸매에 이렇게 강한 지느러미가 있는데 뚜루루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 헤엄이 안 쳐지는 거야? 이렇게 내가 개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항상 변하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저한테 주어지는 섬뜩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한 줄 한 줄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회사를 번역했었어요. 의미 있네요. 근데 그 상어 이야기가 정말 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옛날에는 그 소위 덕후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비주류 또 소외된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분들이 되려 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더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이 그것도 변하면서 이제 좀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일종의 하나의 사례 같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이게 금융책이면서도 인문학책 같기도 하면서도 맞아요. 되게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 막 되게 믹스가 돼 있는데 되게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되게 얻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맥락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이 책을 막 열심히 읽을 때 저한테 이제 두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변하자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차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잘 뭘 보고 있다가 한번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면 세상이 돌고 도니까 다시 올 텐데 차가 다시 나한테 올 텐데 유행처럼. 내가 안 온다고 저쪽으로 가버리면 두 번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으니까 멈춰있는 시계도 시계바늘이 돌면 한 번은 맞으니까 내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한 번은 맞출 수 있는데 최소한 괜히 이제 와서 뒤늦게 내 인생의 변화를 주다가 영원히 틀리는 게임을 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변화가 느껴지기도 하니까 내가 옛날의 원칙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양쪽의 감정이 자충우돌하면서 제가 결단을 내리기 힘들었던 부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이 옮긴 얘기라도 썼지만
뭐 정적 시상 가설이 세상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고 저자는 주장하시지만 뭐 설명하는 능력이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인간이란 이런 거야, 금융이란 이런 거야, 사회란 이런 거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조금 편안함을 저는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책이 가치 투자 이후의 책인지 몰랐어요. 근데 앤드류 로 그 교수님이 얘기한 그 방안을 굉장히 잘 따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왜 책의 사례 중에 도박 얘기를 하면서 확률 얘기죠. 도박은 아니고 뭐 A가 나올 확률이 뭐 70%, B가 나올 확률이 30%. 그러면 사실 확률적으로 A를 계속 선택하면 A를 더 많이 얻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A는 한 7번, B는 또 3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역자님께서 선택한 길은 그냥 A를 쭉 선택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왔다 갔다 하면 틀릴 수 있으니 그냥 네. 한 군데 좀 네. 유지를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확률 대응이라고 예, 책에서 확률 표현이 되는 용어가 건데 생각이 잘 안 났어요. 저희 항상 뭐 학교 다닐 때 듣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야, 네. 모르면 그냥 1번으로 다 찍어. 맞아요.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 맞아. 네, 그렇게 더 많이 하는데 틀린다고. 네. 근데 인간은 이제 왠지 맞아요. 느낌이 2번인 것 같아, 3번인 것 같아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책의 설명에 따르면 거기에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할 때마다 괜찮지만 네. 만약에 우리 4명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A로 가거나 B로 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A가 확률이 높으니까 네. 4명 다 A로 가면 4명이 다 사용률은 높지만 네. 어쩌다가 A가 한번 틀리면 4명이 다 죽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략적으로 A에 3명, B에 1명 가면 이제 모두 다 멸종될 일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게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은 존재이기 때문에 각 개개인이 이제 잘 되길 바라는 것보다는 전체 집단이 살아남는 방법으로 진화했고 그러다 보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우리 몸에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거예요. 휴리스틱이라고. 네, 이게 약간 뭐 사피엔스에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각 개인적으로 보면은 확률이 남는 싸움을 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집단 전체로서는 우월하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갈팡질팡하는 이게 만드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내가 갈팡질팡한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고. 네. 이제 다른 걸 하고 싶어도 이거는 200만 년의 진화가 나한테 남겨준 잘못된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손을 꽉 잡고 이제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밀로 남기고 싶은데. 왜요? 네, 왠지 청기 누설인 것 같아서. 네, 뭐 저는 약간 좀 더 유연해져야 되겠다. 네, 좀 더 유연해져야 되겠고, 뭐 원칙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근데 이제 원칙이라는 거는 환경에 부합될 때에서만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칙을 지키니까 뭐 고집스럽게 나는 원칙주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칙을 지킬 만한 환경인가를 생각해 보자. 네, 좀 더 유연해져야 되겠다. 사실 뭐 결론은 저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2부에서는 네네. 이 책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해 봅시다. 네. 스포일러 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방법 없습니다. 네. 이거 편집. 저자의 그 헤지펀드 네. 알파 심플레스 그룹에 가면 그 대문에 써 있는 말이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나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와우. 네. 네. 그리고 2부 제목은 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입니다. 네. 직접 자산을 네.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책을 읽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도 살짝 말씀해 주시면 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저희가 부자의 독서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그 책에 어울릴 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물론 저의 그런 개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어쩌면 투자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큰 방법일 수 있지만 알아야 실천한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도 내가 확실히 모르는구나, 느끼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경제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에 대한 부분도 정말 고심했기 때문에 이 책이 좋구나, 소개를 해야겠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에 대한 부분도 여쭤보면 이렇게 현명하신 강대건 영장님 여쭤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